미 연준의 0.75%포인트 금리 인상으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41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0.25%포인트 인상의 전제 조건이 바뀌었다며 다음 달 한 번에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불발됐습니다. 48초 환담을 포함한 두 차례의 짧은 만남에서 윤 대통령은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SK온의 2조 원 규모 프리 IPO에 MBK 파트너스에 이어 국민연금까지 투자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상장 기한을 앞당기고 보장 수익률을 높인 점이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자영업자들의 배달비와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앱에 대한 자율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달앱 사업자들은 공정위의 방향성에 공감한다며 상생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미 연준 긴축발 폭풍이 매섭습니다. 9월 22일 뉴스플러스 먼저 증시 상황부터 박혜린 기자와 진단합니다. 박 기자, 오늘 증시가 전 세계적으로 파란불이던데 우리도 예외는 아니었죠? 네, 맞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예상대로 나왔지만 네. 파월 의장이 시장에 극도로 매파적인 메시지를 던지자 시장이 크게 움츠러든 하루였습니다. 점도표상으로도 내년 기준금리 상단이 5%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드러나자 전 세계 시장 투심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내년 인하 전망이 감쪽같이 없어졌다며 내년 초까지는 금리 인상 폭폭이 작지 않을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국이 한미 금리 역전 괜찮을 거다 했는데 역시 당국의 말은 믿을 게 못 됐습니다. 환율이 오늘 장중에 1,410원도 넘었던데 말이죠. 네. 아시아에서 보니까 인도 빼고는 한국이 가장 많이 환율이 올랐더라고요. 네.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까요? 최소 연말까지는 강달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예. 구체적으로 상단 어디까지 열어둬야 하냐, 이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 증권가에서도 뚜렷한 수치를 전망해 내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1,400원대 후반 혹은 1,500원대 후반, 1,500원까지도 치솟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다만 우리 정부도 환율 하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충격이 소화된 이후에는 점차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지금 캐나다, 호주 이런 천연자원이 있는 나라들은 환율이 오히려 내리고 있다는 걸 감안을 해보면 우리 원화가 유독 약세를 더 심하게 보인다는 것은 무역 적자하고 관련이 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오면 수출이 더 얼어붙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네. 당장 이달 20일까지도 수출이 전년비 8% 줄었다 네.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국내에서는 환율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 어떤 게 있습니까?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의 통화 스와프가 추진될 전망입니다. 예. 또 한국가스공사의 달러 매수 수요를 차입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이렇게 공공기관의 달러 매수를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거고요. 또 25bp씩 금리를 올리는 기조를 유지하겠다던 한은도 금리 인상 속도 전에 동참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최근 스웨덴이 100bp를 인상했고 유럽 주요 국가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금리를 고수했던 덴마크와 스위스도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하면서 현재 일본만 세계 마지막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달 한은 금리가 25bp보다 더 많이 오르게 된다면 환율이 조금은 좀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25bp보다는 훨씬 더 나을 겁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오늘 낸 자료를 한번 보면 다음 달 한국은행이 금리를 25bp 올리면 원달러 환율은 1,434.2원까지 오르고 빅스텝에 나설 경우 1,409.6원까지 오를 것이라고 추산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 1,410원 수준까지 이미 오르긴 했지만 한미 간 금리 역전차가 좁혀질수록 환율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국민연금과의 통화 스와프는 조금 신박합니다. 그러니까 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할 때 외환 시장에서 달러를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정부의 이제 외환 보유액에서 빌려다가 투자를 한다 이런 네, 개념인데 맞습니다. 사실 한미 통화 스와프가 나올 줄 알았는데 말이죠. 당장은 한미 간 통화 스와프가 어렵자 일단 국민연금과 함께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네. 연금은 그동안 막대한 해외 투자 자금을 현물화 시장에서 사들이면서 이 환율 상승의 핵심 요인으로 거론돼 왔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는 규모 등을 물론 따져봐야겠지만 일단 시장에선 연금의 달러 매수가 줄어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증시는 오늘 신저가로 추락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앞으로 투자 대응 어떻게 하라는 조언이 나옵니까? 네, 주식 비중을 축소하고 현금 비중을 늘리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식을 매수하고 싶다면 통신주나 이 손해보험주 등 배당이 높은 종목 아니면 음식료주로 대표되는 방어주의 비중을 늘려가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고요. 또 네이버와 카카오가 연일 신저가로 추락하면서 성장주의 굴욕이 계속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성장주가 아닌 가치주가 주목받는 시장이 될 것이란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미 연준의 긴축 기조가 더 오래 이어질 거란 전망을 놓고 월가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만간 경기 침체가 찾아오면서 연준의 기조가 급격히 달라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호 기자가 월가의 의견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연준의 금리 인상폭을 결정하는 9월 FOMC를 앞두고 오늘 새벽까지 잠 못 이루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연준이 3번 연속 0.75%포인트를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감행을 했고요.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폭에 대해서도 매파적인 입장을 고수하겠다, 이런 발표를 좀 내놨습니다.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도 이렇게 일제히 1% 넘게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상황 월가 전문가의 분석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But what I found most interesting is their updated dot plot chart, which suggests that they're going to continue to raise rates into 2023. While I didn't believe that they were going to start cutting rate in 2023, I'm surprised that they're going to keep going. 네, 케빈 만 대표의 말처럼요. 시장의 예상을 부합했던 점 하나와 또 예상을 빗나갔던 점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좀 포인트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예상했던 부분은 기준금리가 0.75%포인트 오를 것이라는 그런 얘기였고요. 시장의 예상을 빗나가는 점은 연준의 점도표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연준의 점도표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준의 점도표는 굉장히 중요한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FOMC 위원들이 앞으로 금리 인상을 어떤 식으로 전망하는 를 나타내주는 지수이기 때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19명의 위원 가운데 10명이 올해 말 금리 수준을 4.25% 이상으로 제시를 했고요. 내년에도 12명의 위원들이 4.5% 이상으로 전망을 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12명 가운데 절반이죠. 6명은 4.25% 이상이죠. 4.5에서 4.75에서 5% 이상까지 금리 인상을 좀 점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시장에서는 내년이면 연준의 기조가 바뀔 수 있지 않냐, 이런 전망들도 내놨던 상황인데 이런 전망을 조금 무색하게 하는 지표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점도표상으로는 어쨌든 2024년이 되면 금리가 조금은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그룹, 또 시장 조사기관인 H마이어 역시도 연준이 11월에는 75bp를 올리고 12월에는 50bp를 올리고 내년 2월까지 적게는 25bp에서 많게는 50bp까지 올릴 것이라는 전망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조금 다른 의견도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판테온 이코노믹스트의 이안 셰퍼드슨 이코노미스트가 올린 트위터를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연준이 선회를 하게 된다면 순식간에 이뤄질 것이다. 언제가 될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올해 12월, 이렇게 나왔는데요. 연준의 기조 변화가 올해까지 이렇게 긴박하게 가능할지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바로 지난해죠. 2021년 9월에 발표된 연준의 FOMC 점도표를 좀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당시에는 올해죠. 2022년까지 0.75% 이상을 점치는 의견 하나도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년 새에도 이렇게 달라진 만큼 상황이 급변하게 되면 어떻게 연준의 기조가 바뀔지는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예를 들면 연준의 예상보다 조금 더 빠르고 긴박한 경기 침체가 올 경우를 들 수가 있겠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9월 FOMC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연준의 2% 목표까지 끌어내리기로 결의를 했고 우리는 그 일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또 더욱 제약적인 정책의 결과로 연착륙 확률이 줄어들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연착륙이 실패할 가능성을 열어뒀지만요. 더 나아가서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면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완화되거나 또는 선회될 수 있다는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제플리 건들락 더블라인 캐피털 CEO는
연준의 경제 전망을 거의 신뢰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이런 긴축의 영향은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상에 있어서 속도 조절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월가에서는 증시 전망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당분간 조금은 어렵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힌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경기 침체라는 변수가 발목을 계속해서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크리스 자카렐리 인디펜던트 어드바이저스 얼라이언스 CIO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로 한 만큼 한동안 계속해서 주의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보였고요. 제이슨 프라이드 역시도 투자자들은 주식 비중을 낮게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또 찰리 리플리는 지난 4개월 동안 연준이 계속해서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온 만큼 다가오는 폭풍을 피할 수 있는 어모처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날 연준은 2023년 내년이죠.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월에는 1.7%로 내놨었는데 조금 낮춰서 1.2%로 낮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연준의 이런 판단은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를 더욱더 불안하게 하는 요소라고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벌써부터 물류 부문의 대표 기업, 또 제조업 부문의 대표 기업이라고 꼽을 수 있는 이 페덱스와 GE에서는 당분간 실적이 악화될 것을 경고하고 나선 상황이죠. 여기에 달러화 강세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지수가 현재 112를 넘어선 상황인데요. 2002년 이후 2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이렇게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게 되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달러 환산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을 넘어서 가계에 미치는 영향 역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미국 부동산 전문 업체 점퍼에 따르면요. 지난 8월에 나온 데이터인데 미국 월세 중간값 추이를 좀 집계를 했습니다. 원 베드룸, 그러니까 침실이 하나 딸린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 건데요. 뉴욕의 경우에 3,930달러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500만 원이 넘는 돈인데요. 지난해보다 39.9% 폭등한 것으로 뉴욕을 비롯해서 주요 도시에서 절반 이상이 월세값이 30% 이상 폭등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월세는 금리와 연동이 돼서 결정이 되는데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바람에 월세도 폭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의 숨통을 조금은 틔워줬던 에너지 가격 하락세도 멈춘 상황입니다. 이날 전미자동차협회에 따르면 미국 전역의 평균 보통 휘발유 가격이 3.681달러로 좀 집계가 됐는데요. 100일 가깝게 떨어졌던 하락세가 멈추고 상승세로 이어진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러시아가 군 동원령을 발표한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도 커진 상황입니다. 물가는 잡지도 못하고 경기 침체만 더욱더 심화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파월이 그럼에도 마이웨이를 계속해서 지속할지 지켜볼 부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9월 FOMC 분석과 증시 전망 전해드렸습니다. 주식과 채권 시장의 미국발 긴축 발작이 재현되자 정부는 전방위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은 한미 금리 격차를 줄이기 위해 다음 달 금리 0.5%포인트를 한 번에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미국발 금리 폭탄이 주는 충격은 컸습니다. 미 연준이 세 차례 자이언트 스텝에 나서자 한국의 주식과 원화, 채권 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트리플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14.90포인트 하락한 2332에 거래를 마쳤고 원달러 환율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3년 6개월 만에 1,400원 선이 뚫렸습니다. 채권 시장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11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4%대를 넘어 10년물 금리와 역전되는 모습을 보이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키웠습니다. 2014년에 벤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이 처음으로 양적 완화 축소, 테이퍼링을 시사한 뒤 신흥국의 통화 가치와 주가, 채권값이 대폭락하는 긴축 발작의 악몽이 재현된 겁니다. 국내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정부도 분주하게 대응했습니다. 더 이상 구두 개인만이 아닌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의 통화스와프 재개, 세계 국채지수 관찰 대상국 편입, 개인 투자형 국채 도입과 같은 전방위적인 시장 안정 조치까지 예고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 금감원 등 경제팀은 긴밀한 공조하에 넓고 긴 시계를 견제하며 현 상황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단기간 내 변동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내년 이후의 흐름까지도 염두에 두고 최적의 정책 조합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국은행도 다음 달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 초입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0.75%포인트까지 벌어진 한미 간 금리 차가 좁혀지지 않고 금리 역전 현상이 이어질 경우 고공행진 중인 환율을 더 끌어올리고 자본 유출 위험도 커질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입니다.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결국 입장을 바꿨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4%대에서 어느 정도 안정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지금 많이 바뀌어서 지금 한 달 사이 많이 바뀌어서 다음 금통일까지 2, 3주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제 조건의 변화가 국내 물가와 성장 흐름, 외환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앞으로 기준금리의 인상폭, 시기, 경로 등을 금리위에서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한은은 환율 상승에 금리까지 다시 가파르게 오르면 한계 기업 비중은 20%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기업 여신 심사와 비은행 금융기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발빠른 투자자들은 벌써부터 금리 정점 이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권 투자를 주목하고 있는 건데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매수해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신용훈 기자입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은 채권 포트폴리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채권에 대한 기본적인 투자 공식입니다. 하지만 급격한 금리 인상 시기가 다시는 오기 힘든 채권 투자의 기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채권 금리, 즉 수익률은 올랐지만 채권 가격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미국 국채 10년의 경우에 3.5%, 그리고 한국 국고채 10년물의 경우에 3.9% 정도의 수준에 있는데 이 정도의 레벨은 낮은 수준이 아니죠.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지난해 평균 2.07%였던 국고채 10년물의 금리는 올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9월 현재 3.89%까지 올랐습니다. 9월 국고채 10년물의 가격은 지난해 말에 비해 11% 넘게 하락했습니다. 게다가 채권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여서 절세 효과도 큽니다. 채권 매매 차익은 현재는 이제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결국은 올라가는 이제 효과가 생기는 거죠. 종합과세 최고세율 49.5%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2년 전에 발행한 국고채 3년물을 지금 매수하시면 5.5%짜리 정기예금을 가입하신 거랑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으세요. 이 같은 장점에 장기 국채 펀드를 분할 매수하거나 채권과 만기일을 맞춘 매칭형 펀드에 대한 투자도 늘고 있습니다. 만기 매칭형 펀드라고 해서 그 만기가 그 채권과 매칭이 되는, 그러니까 그 금리 상승에 따른 그 자본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원금이 보장된다라고 볼 수 있는 상품을 많이 찾으시고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시는 고객님들의 경우에는 장기 국채 펀드를 좀 분할해서 매수하는 전략으로. 지금의 금리 인상은 성장률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 아니라 인플레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내년 초 금리 정점의 시기가 다가올 것으로 보고 올 4분기가 채권 투자에 있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금리가 정점이라는 판단이 들면 그때 장기채를 매수하시면 초과일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채권 매매 차익에 대한 비과세 효과를 활용하시면 정기예금 대비 한 많게는 2에서 3%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채권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국내 채권뿐 아니라 미국 채권 역시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저금리에 발행된 미 국채를 싼값에 사들인 뒤 만기의 매매 차익과 환차익을 모두 거두는 전략이 유리하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이어서 유주환 기자입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렇다 할 눈길을 끌지 못했던 미국 채권 투자가 가파른 금리 상승과 강달러 효과로 쏠쏠한 수익을 내며 투자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 등 국내 증권사들을 통한 미국 채권 직접 투자 규모는 미 FOMC가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시작한 2분기 들어 크게 늘었습니다. 달러화 표시 전단체, 미국 국채, 국내 은행들이 달러화로 발행한 채권 등이 최근 투자자들에게 인기로
MTS를 통한 소액 투자도 가능해져 발빠른 투자금이 유입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자산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건 과거 발행된 저금리의 미국채에 투자해 만기까지 보유하는 전략입니다. 저리에 발행된 만큼 이자 수익은 매우 낮지만 유통가격과 만기 상환 가격의 차이만큼 생기는 매매 차익과 원달러 상승으로 발생한 환차익은 비과세여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기간 그 시기에는 당연히 채권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긴 하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의 기준으로 보면 만기를 고정하는 그런 전략으로 구사를 해버리면 중간에 금리가 높아지는 한이 있더라도 정기예금보다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 뭐 100에서 한 200bp 이상 더 높게 나오다 보니까 발행금리가 낮은 저쿠폰 미국채로 투자하시는 게 실질적으로 투자 수익률이 높게 나오다 보니까 이 같은 전략으로 투자할 경우 자금의 필요 시기와 조건이 맞는 만기를 가진 상품을 골라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로 자금을 운용하고 싶거나 손쉬운 중도 환매를 원한다면 ETF나 펀드를 통해서도 비슷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달러 표시로 발행된 잔존 만기 1년 미만 채권에 투자하는 미래세 자산운용의 타이거 미국 달러 단기 채권 액티브 ETF의 경우 올 들어 18% 수익률을 기록하며 자금 몰이를 했습니다. 다만 펀드와 ETF 등을 통한 간접 투자의 경우 직접 투자와 달리 환차익과 이자, 매매 차익 등에 대해서는 15.4%의 세율로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은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경제TV 유주환입니다. 2조 원 규모 자금 유치에 나선 SK온의 프리-IPO에 국민연금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상장 시한을 앞당기고 보장 수익률을 높인 결과인데 덕분에 이번 프리-IPO의 흥행 기대감도 더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신재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국민연금이 2조 원 규모의 SK온 프리-IPO 참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SK온의 프리-IPO를 주관하고 있는 한국투자 PE 컨소시엄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민연금이 SK온의 프리-IPO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국민연금 등 연기금은 배터리 공장 증설에 막대한 자금을 써야 한다는 이유로 SK온에 대한 투자를 망설였습니다. SK온은 오는 2025년까지 배터리 생산 능력을 지난해 수준보다 6배 가까이 늘릴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 등 공장 증설에 필요한 자금만 3년간 15조 원에 달합니다. 이런 분위기는 최근 SK온이 프리-IPO의 투자 조건을 크게 바꾸면서 달라졌습니다. 상장 기한을 2026년으로 1년 앞당겨 투자자들이 보다 빨리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고 보장 수익률도 2%포인트 올린 연 7.5%로 높였습니다. 그 결과 국민연금 외에도 MBK 파트너스가 투자 검토에 나섰고 홍콩계 PEF인 앵커 프라이빗 에쿼티와 카타르 국부펀드인 카타르 투자청도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유리해진 투자 조건으로 흥행의 청신호가 켜지면서 SK온의 프리-IPO 규모가 목표했던 2조 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하지만 SK온이 환율 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비용 부담으로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유치를 위해 다소 무리한 조건을 내걸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을 사모펀드 운용사 한엔컴퍼니에 넘겨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엔컴퍼니는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 촉구했지만 남양유업이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향후 남양유업 주가도 안개 속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엔컴퍼니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주식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며 피고가 쌍방대리, 변호사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던 홍 회장 일가의 결정이 일방적이라고 주장하는 한엔컴퍼니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약속했던 남양유업 지분 53%를 3,107억 원에 넘기기로 한 주식 매매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또 홍 회장 자신의 고문직 보장, 백미당 분사, 오너일가 처우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별도 합의서도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이대로라면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털고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은 한엔컴퍼니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매각 작업을 마무리하고 경영 정상화 작업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한앤컴퍼니 관계자는 경영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국민들 앞에 약속했던 경영 일선 퇴진과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홍 회장 측은 즉각 항소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홍 회장은 회사 매각 과정에서 쌍방대리 행위로 매도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상호 간 사전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시장은 홍 회장 일가에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홍 회장이 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남양유업 주가는 한때 5% 넘게 올랐지만 홍 회장의 즉각 항소 소식에 곧바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로 홍 회장 측이 한앤컴퍼니를 상대로 낸 위약벌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컴퍼니가 사전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고 계약 내용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310억 원대 소송을 제기해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삼성전기와 CJ프레시웨이가 2022 한국 IR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 IR협회는 오늘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이들 두 개사의 금융위원장상인 대상을 각각 수여했습니다. 한국 IR 대상은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IR 활동을 통해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한 상장사를 선정하는 행사입니다. 한국 IR 대상이 모든 상장기업의 IR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어 공정한 기업가치 평가에 이바지하기를 기원합니다. 그 밖에도 한국거래소 이사장상인 최우수상에는 현대자동차와 아프리카TV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이 GMP 플랫폼을 적용한 현대차 전기차 중 최대 용량인 77.4kWh 배터리를 탑재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동 시스템 효율을 최적화 개발하였으며 연비 효율과 주행 성능을 모두 만족하는 아이오닉 6 전용 타이어도 개발해 뛰어난 주행 성능과 전비, 항속거리 모두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첫 대회 일정으로 배달앱 업계 대표들을 만나 높은 수수료 문제를 자율규제 방식으로 해소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업계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에 일단 공감했지만 이번 자율규제가 실적에 미칠 여파는 업체마다 차이를 보일 전망입니다. 먼저 전효성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 후 첫 행보는 서울의 한 치킨집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요식업체 점주를 만나 현재의 배달 주문 환경에 대해 들었습니다. 단가가 올라가면 사실 올라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달을 했을 때는 뭐 마진율이 그만큼 줄고 사실은 어쩔 때는 뭐 배달을 왜 한가 싶을 수도 있고. 실제 배달앱 시장은 코로나19를 거치며 월 활성 고객이 3,500만 명을 넘길 만큼 크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체가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며 독과점 논란이 이어져 왔고 여기에 배달 수수료가 최대 27%까지 부과되는 구조로 알려지자 플랫폼이 물가를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오늘 배달앱 업체 3곳의 대표와 만나 수수료 개편과 배달료 조정 등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한 위원장은 법적인 규제를 하기보단 플랫폼 기업의 자율적인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불분과에서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이슈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규제기구 논의를 위해 건설적인 대안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또 한 위원장은 자율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생각해둔 바가 없다며 시장 참여자와 민간기구를 통한 해결이 최우선이라고 전했습니다. 배달업체들은 공정위의 이 같은 지적에 공감한다며 서둘러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소비자분들, 그다음에 업주님들, 라이더분들, 또 저희 회사 어떻게 보면 4개 주체가 정말 혁신이라고 하는 걸 제대로 만들면서 또
각각의 4개 주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뭔가 좀 정교하게 필요할 것 같다. 수수료 폭리 논란을 빚어온 플랫폼 기업들이 자율 규제를 시작으로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길을 찾을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모입니다. 한국경제TV 전유성입니다. 이번 배달앱 자율 규제 움직임의 파장 알아보겠습니다. 유통산업부 박승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박 기자, 일단 한기정 위원장 첫 행보에서 만난 대상이 배달앱 업계였다라는 데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맞습니다. 디지털 경제에 나타난 새로운 불공정을 해결하겠다는 신임 공정위원장, 먼저 배달앱 대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취임사에서도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와의 갈등을 균형감 있게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죠. 네이버나 카카오 등 IT 공룡부터 시작해서 쿠팡이나 습닷컴, 컬리 등 대형 이커머스, 배달의 민족과 625, 쿠팡이츠 등 배달앱까지 대다수 플랫폼이 모두 대상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 업종들 가운데 첫 타겟으로 배달앱들을 지목한 건데요. 현장 기자들의 질문에 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 배달앱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배달앱을 골랐다고 답했습니다. 배달앱은 음식점과 소비자, 배달기사 등 수많은 사람들이 얽혀있는 플랫폼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자율 규제가 성공할지는 배달앱들에게 걸려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이유죠. 현 정부의 플랫폼 자율 규제는 스스로 지켜야 할 규율을 만들고 이에 따르자는 게 핵심입니다. 플랫폼 기업들과 소상공인, 소비자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많은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해결해보자는 취지죠. 예, 시장이 잘 돌아가게 업계가 알아서 개선을 해라. 이번 정부의 기조하고도 좀 맞아 떨어지는 이야기인데 이 구체적으로 규제가 필요한 게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이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고충이 가장 큰 시점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역사적인 고물가와 고금리 때문에 소비 심리 위축 우려가 있다는 거죠. 이를 방어하려면 배달앱을 이용하는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상생을 통해서 함께 헤쳐나가는 뜻이겠죠. 급성장한 배달앱 시장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배달앱 3사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3천만 명에 달합니다. 한 달에 3천만 명이 이용한다는 거죠. 국내 음식점 중 3곳 중 하나가 배달앱으로 주문을 받고요. 치킨집의 85%가 이용 중일 정도입니다. 약 5만 명의 배달기사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충돌하는 만큼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영업자나 배달 기사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업계가 직접 방안을 찾아내라라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이게 잘 될지 의구심도 많은 상황이라면서요? 예, 때문에 야당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꾸준히 불거져온 플랫폼 기업의 독점이나 갑질, 불공정 거래 관행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인데요. 이에 민주당은 법제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이른바 오플법이죠. 이것을 통한 규제를 주장합니다. 자율 규제만 가지고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배달앱들을 제재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올해 초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는 나란히 수수료와 배달비를 올렸습니다. 배민과 625, 쿠팡이츠의 시장 점유율은 97%, 사실상 다 차지하고 있는 셈인데요. 이에 반해 점주들이나 소비자들은 뾰족한 대책이 없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러한 막무가내식 수수료 인상을 방지하고자 내놓은 카드가 바로 자율 규제입니다. 자영업자건 소비자건 현재 수수료와 배달비가 지나치게 높다는 분위기인 만큼 정부 정책이 통할지는 수수료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서 가늠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배달앱들이 자율 규제를 안 받으면 그때는 이제 당국이 좀 법으로 규율을 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배달앱 입장에서는 지금 한시름 낫다라는 평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공정위 취지에 공감한다는 반응이라고요? 예. 오늘 현장에서는 거래 관계의 투명성을 약속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배달앱 대표들은 화답했습니다. 다만 속내는 모두가 남처한 입장인데요. 입장이 살짝 다릅니다. 당장 배민과 쿠팡이츠는 조만간 포장 주문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매길 계획이었기 때문에 난감한 표정입니다. 앞서 이들 두 회사는 외식 물가 인상 주범이라는 비난 여론 때문에 포장 주문 무료 프로모션을 온 연말까지 미루기로 결정한 바 있죠. 유일하게 포장 수수료를 받고 있는 625는 다른 의미에서 난처한 상황입니다. 2015년 8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625는 점주들에게 음식값의 12.5%를 받아왔습니다. 이 몫을 할인 쿠폰으로 되돌려주면서 소비자 몰이에도 한창이죠.
자율 규제의 상생까지 약속한 마당에 본인들만 수수료를 계속 챙기는 건 부담이 아닐 수 없겠죠. 배달앱들이 포장 수수료를 챙기려는 이유는 배달앱 사용자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최고치를 찍은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감소세에 있습니다. 같은 기간 결제 금액도 20% 넘게 줄어들었고요. 시장 성장세가 고점을 찍은 게 아닐까 걱정인 가운데 추가 수입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꺼내는 면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 자율 규제를 추진하면서 앞으로 실제 업체들이 수수료가 전반적으로 좀 줄어드는 효과 같은 걸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배달앱들은 포장 주문도 서비스의 한 종류이므로 이용료를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소비자와 식당을 연결하려면 서버나 시스템 등 관리에 비용이 필요하다는 논리죠. 형평성도 이유로 제기되는데 포장 주문만 받는 점주들은 사실상 플랫폼을 무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배달을 받는 점주들에게 차별에 놓인다는 설명입니다. 그동안 소비자 확보를 위해서 단건 배달이나 퀵커머스 등으로 출혈 경쟁을 벌여오던 배달앱들이 징퇴양난에 빠진 것으로 분명해 보입니다. 와중에 신한은행의 땡겨유나 저가 공세로 급정상 중이고요. 네이버가 배달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도 업계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대목이죠. 계속되는 치킨 게임에 실적 개선이 더뎌지는 사이 수수료 인하는커녕 추가 부과를 미룰 수나 있을지 배달앱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유통산업부 박승환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미국과 일본 정상을 만났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통화 스와프 등 민감한 현안이 산적해 있어서 이 회담 결과에 많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미국 뉴욕에 나가 있는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문성필 기자. 네, 뉴욕입니다. 야,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만나긴 했는데 그 시간이 아주 짧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총 3차례 만났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18일 런던에서 찰스 3세 국왕 주최 리셉션, 현지 시간 지난 21일 글로벌 펀드 재정 공약 회의, 이후 바이든 대통령 내외 주최 리셉션에서입니다. 안타깝게도 두 정상의 이번 만남은 회담이 아닌 환담으로 진행됐습니다. 글로벌 펀드 재정 공약 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만난 시간이 48초에 불과할 정도로 만남은 짧았습니다. 찰스 3세 국왕 주최 리셉션과 바이든 대통령 내외 주최 리셉션에서는 한국 취재진이 접근할 수가 없어서 만남 시간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긴 시간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 일정 때문에 유엔의 외교 일정이 갑작스럽게 줄어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담이 아니라 환담으로 진행이 됐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한미 통화 스와프 협의는 다소 진전이 있었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여전히 물밑 작업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한미 통화 스와프 관련해서는 어떤 논의들이 오갔나요?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 간 환담 결과 자료를 통해 양 정상은 필요시 양국이 금융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 장치를 실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에 더해 유동성 공급 장치는 다양한 게 있는데 외환당국 협의를 통해 구체화될 것이라며 통화 스와프도 공급 장치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유동성 공급 장치에 통화 스와프가 포함된다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지난 7월 한미 재무장관 회의 때 나온 합의문보다 구체화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앞서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는 아직 물밑 작업 중이다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설명한 뒤
미국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한미 간 계속해서 진지한 협의를 이어나가자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국 측 우려를 전달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해서 진지한 협의를 하자고만 답한 겁니다. 이 문구만 놓고 보면 한국은 우려를 전달하고 미국은 알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하던 이전 상황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심지어 백악관이 이번 환단과 관련해 낸 자료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 조금 아쉬운 결과인데 그렇다면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꼭 또 그렇게만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국 국가안보회의, 즉 NSC 간 주요 이슈에 관해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IRA 내 미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조항을 주요 지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 전 IRA 수정을 언급하는 건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과 미국은 선거 이후 한국산 전기차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수정하는 등의 방안을 물밑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수정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말해 IRA 관련 가시적인 외교 성과가 11월 이후엔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문 기자 연결했을 때 한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감이 있었는데 한일 정상회담은 어땠습니까? 네, 현지 한국 취재진도 회담이 시작되고 2분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았을 정도로 극비리에 열렸습니다. 의제를 정하지 않는 약식 회담 방식으로 약 30분간 진행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양국 정상은 현안을 해결해 양국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외교당국 대화를 가속화할 것을 외교당국에 지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꽉 막혀있던 대화의 물꼬가 일단은 튼셈입니다. 다만 일본이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한 수출 규제 폐지 여부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과의 교역 정상화가 논의되고 실행되기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 다음 일정은 어떻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2일 북미 지역 투자자 라운드 테이블 등 경제 관련 행사에 참석한 후 캐나다 토론토로 이동합니다. 토론토에서는 토론토대 AI 연구소를 방문해 석학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이어 오타와로 이동해 트리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서민들을 위해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고 그들의 마지막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다면 이는 저축은행이 하고자 하는 그 어떤 사회공헌보다 더 값진 일이 되자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책 금융을 은행에서 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저축은행이나 서민금융회사 쪽으로 돌려야 된다. 이런 제안을 좀 하고 싶고요. 인터넷 저축이 활성화된 이상 지역 제한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IPO 프리보드 시간입니다. 이 최근 각광받던 벤처기업들이 후속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 고도화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상황 어떤지 양재준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양 기자, 일단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도 있고 지금 주식시장, 투자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유망한 벤처기업들도 투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요? 네, 최근 주목받았던 벤처기업들이 사업을 접거나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등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영어학습 플랫폼 업체는
그 에듀테크인 루이드는 사업 구조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루이드는 지난해 소프트뱅크 비전 2로부터 2천억 원 규모의 시리즈 D 투자를 받으며 유니콘 반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유니콘은 기업 가치 1조 원을 이야기합니다. 예. 하지만 매출액은 지난 2019년 44억 원에서 지난해 53억 원으로 크게 늘지 않은 반면 당기순 손실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86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459억 원까지 크게 늘었습니다. 배달 대행 플랫폼인 그 부릉을 운영하고 있는 메쉬코리아는 지난해 7월 1,500억 원의 시리즈 E 투자를 받았지만 후속 투자를 받지 못하고 C레벨 임원들이 퇴사하는 등 표류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당일 배송 서비스 업체인 오늘식탁도 투자 유치에 실패하면서 지난달 사업을 중단한 후 일부 배송 서비스만 재개했습니다. 명품 유통 플랫폼 업체인 발란도 올 상반기부터 시리즈 C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벤처 캐피탈 업계에서는 기술 특례 상장이 까다로워진 그 바이오와 성장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투자는 피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뭐 이렇게 유니콘 반열에 오른 기업도 구조 조정을 할 정도라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좀 체감이 되는데 이렇게 민간 투자도 그렇지만 지금 정부 모태펀드 관련해서도 집행 규모가 내년에 대폭 축소가 된다면서요. 네, 벤처와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디딤돌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의 모태펀드 출자 규모가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대폭 삭감됩니다. 지난 2020년 1조 원 규모를 기록했던 이 중소벤처기업부의 모태펀드 집행은 지난해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총 1조 700억 원을 기록한 후 올해 5,200억 그리고 내년에는 3,135억 원으로 축소됐습니다. 거의 절반씩 규모가 줄고 있는 네, 거예요. 다른 부처, 보건복지부나 과학기술부 역시 다 지금 축소하고 있습니다. 예. 모태펀드는 정부가 투자를 집행하면 민간 벤처캐피탈이 그 추가로 투자금을 조성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5천억 원을 정부가 민간 그 모태펀드를 구성을 하면 여기에 벤처캐피탈이 2배수에서 3배수 약 1조에서 1조 5천 정도 투자금을 조성해 펀드를 만드는 구조입니다. 예. 정부의 모태펀드 투자 집행이 줄어든다면 민간 유동성이 위축된 상황에서 정책 재원까지 축소되는 것이기에 벤처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모태펀드의 경우 초기 스타트업보다 사업 고도화를 추진하는 그 시리즈 B 또는 C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스케일업을 도모하는 벤처기업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게 벤처 투자 분야에서 흔히 뭐 시리즈 A, B, C 이렇게 좀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네. 정확히는 어떻게 분류를 하는 겁니까? 보통 벤처 투자에서 시리즈 A, B, C 그리고 뭐 후속 투자인 D 그리고 프리 IPO 이런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예. 시리즈 A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 초기 기업으로 그 초기 유치 단계로 업종별로는 좀 다릅니다만 기업 가치가 약 100억 원 수준에서 투자금 평균 50억 원 전후입니다. 예. 시리즈 B는 기업 가치가 100억에서 1,000억 원 수준 미만의 수준으로 투자금이 평균 100억에서 많게는 300억 원 가량입니다. 예. 보통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한 기업들은 비즈니스 모델 확장을 위해서 집중적인 투자, 예를 들어서 물류창고 시설 투자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임상 일상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합니다. 예. 시리즈 C 같은 경우는 기업 가치가 약 1,000억 원 이상인데 보통 이걸 예비 유니콘이라고 부릅니다. 예. 이런 경우는 보통 3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받으면서 플랫폼이나 사업 고도화, 임상 이상에 나서게 됩니다. 예. 외형을 확장하는 시기인 이 시리즈 C 투자 유치가 불발될 경우 수익 모델 확립이 안 된 상황에서 대규모 영업 손실 수백억 원을 이렇게 출혈 경쟁을 하면서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벤처업계에서는 창업 후 보통 4년에서 7년 정도 시기를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 이 시기가 사업화하는 단계에서 사실상 이르지 못하고 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올 들어 시리즈 C 투자 유치에 성공한 컨택이라든지 아파트멘터리, 샌드비 그리고 시리즈 D 투자 유치에 성공한 트리지 등의 면면을 살펴보면 확실히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벤처 투자 유치가 쉽지 않아진 상황이다라는 점 계속해서 들어보고 있는데 이게 벤처 캐피탈들의 시리즈 A 투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좀 약간 상황이 좀 다르다라고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최근 들어 벤처 캐피탈이 이 초기 사업화 단계의 시리즈 A 투자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이달만 보더라도 뭐 단색이라든지 어선트 코리아, 러브잇, 뷰티 셀렉션,
AFI, 그리고 엔젤스윙, 케어링 등이 시리즈 A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시리즈 B와 C를 투자에 성공한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벤처 캐피탈 업계에서는 이 시리즈 B와 C 투자가 이루어진 기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기업 가치가 낮고 전체 투자 규모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난해까지 시리즈 B와 C 투자가 이루어진 배수가 기업 가치가 많이 부풀려졌던 벤처들이 기업 가치가 현재 나스닥 시장 하락, 그리고 기술주들의 하락, 금융시장의 불안 이런 걸로 상당히 기업 가치가 떨어진 상황에서 사업적 성과 없이 같은 밸류 수준의 투자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리 인상과 투자 위축, 경기 하강 등 금융과 실물 경제 불안 등으로 벤처 캐피탈의 투자 축소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벤처 기업들에게 올 겨울과 내년 봄까지는 어느 때보다 혹독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IPO 프리보드 양재준 선임 기자였습니다. 한국 경제가 더 큰 도약을 하기 위해 산업단지가 산업 대전환의 핵심 거점이 되어야 한다는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다짐하는 기회로 삼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정부가 국내 OTT 기업의 세액공제율을 더 올릴 계획이라는 기사입니다. 박운규 과기부 2차관은 인터뷰에서 국내 대기업 OTT의 투자 세액공제율을 현 3%에서 5%, 중견 중소기업을 현 7에서 10%에서 10에서 1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K컬처의 핵심으로 OTT가 떠오르고 있지만 국내의 지원이 선진국들보다 적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 종합 정책을 다음 주 공개할 예정인데 이번 정책에는 그 외에도 메타버스 육성 전략과 통신 규제 해소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현 4년인 규제 샌드박스의 실증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공공분야 클라우드의 외국계 개방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이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